아이와 함께 시장을 다녀오던 중 처음 보는 낡은 장난감 가게가 보였다. 원래 여기에 장난감 가게가 있었나 싶었지만 아이가 계속 들어가자고 조르길래 어쩔 수 없이 들어가 보았다. 무늬에 달린 종이 울려도 주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는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가게 안을 둘러보는데 어딘가로 뛰어갔던 아이가 삐에로 인형을 하나 들고 왔다. 곧 생일이기도 해서 사주려고 할아버지께 갔는데 그것은 파는 것이 아니오. 네? 파는 게 아닌데 왜 진열을 해놓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그러자 아이는 더욱 갖고 싶어졌는지 울면서 떼를 쓰기 시작했다. 그런 아이를 본 할아버지는 그냥 줄 테니 가져가시오. 하고는 그냥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돈은 드려야 할 것 같아 지갑을 여는데 하지만 절대 인형과 단둘이 있지 마시오. 하고 당부를 하는 것이다. 좀 찜찜했지만 계속 돈도 받지 않는다고 하여 감사 인사만 드리고 인형을 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준비하려는데 전화가 울려 받으니 남편에게 큰 사고가 나서 위급한 상태라고 연락이 왔다. 너무 놀라 혼자 정신없이 병원을 갔는데 다행히 수술이 잘 됐다고 하여 한시름 놓고 집으로 다시 가고 있었다. 순간 장난감 가게의 할아버지가 인형과 단둘이 있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다.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뛰어 집에 도착했는데 삐에로 인형의 입에는 뾰족한 이빨이 수십 개 있었고 아이는 이미 잡아먹히고 말았다. 그리고 나를 본 삐에로의 한마디에 나는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았다. 또 단둘이 남았네? 어느 부부가 있었다. 아내는 곧 출산을 앞둔 임산부였고 이 부부는 바다 근처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그러다 큰 사고가 났고 부부는 다행히 살아남았지만 아이는 유산되었다. 부부는 큰 상실감과 절망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정을 알고 있는 가족, 친한 지인들, 친구들의 관심과 위로로 부부는 서서히 안정이 돼가는 듯 보였다. 그러다 남편은 한 달 정도 해외 출장을 가게 됐고 그때부터 아내에게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매일 밤마다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와 말소리가 들리는 것이다. 잊고 싶었던 과거가 생각난 아내는 다시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환청은 매일 들려왔다. 매일. 결국 아내는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고 소식을 들은 남편은 바로 한국으로 돌아와 병원에 입원한 아내를 정성껏 돌봤다. 그리고 퇴원을 하루 앞둔 날 저녁 아내는 이제 집에 있는 침대에서 자고 싶다고 집에 가자고 하여 퇴원 수속을 앞당겨놓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있었다. 다행히 집은 3층이라 부부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기로 했다. 그리고 도착한 3층. 그곳에는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가 부부의 집 창문에 대고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랑 내 친구는 관상이나 사주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자주 점을 보거나 운세를 보곤 했는데 우연히 아주 용하다는 점집을 알게 됐다. 우리는 복채를 두둑히 준비하고선 설레는 마음으로 그 점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 순간 점을 봐주시는 할머니가 놀라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너네한텐 점 안 친다. 당장 나가. 빨리 나가. 나랑 친구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래서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며칠 전에 우리 점을 안 친다고 나가라던 점집 할머니가 생각났다. 어쩌면 친구가 죽을 걸 예지하고 점을 안 봐주신다는 거였을까? 그 할머니는 무언가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하고 다시 찾아가 봤다. 점집에 도착하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때처럼 소리 지르면서 나가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 내심 걱정됐지만 걱정과 달리 이번에 할머니는 소리 지르지 않고 가만히 날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대뜸 그 친구는 어떻게 됐고? 하면서 죽은 내 친구에 대해 물으셨다. 그래서 사고로 당해 죽었다고 했더니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때 걔는 여기 들어올 때 물구나무 서서 들어왔으니까. 내가 고등학생 때 일이다. 어느 학교에나 왕따가 있듯이 우리 반에는 왕따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애들과 잘 못 어울리고 소외되는 애가 한 명 있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게 된 날이었다.
숙소에가 짐을 정리하는데 한 방에 6명이 배정되었고 내가 속한 방에는 그 소외되는 애도 있었다. 그곳에서도 그 애는 다른 애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겉돌았다. 그리고 수련회의 마지막 날. 일정을 마치고 다들 숙소에서 잠이 들었고 나는 2층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그러다 새벽에 잠깐 잠이 깨서 눈을 떴는데 그 소외되는 애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잠결이기도 하고 기분 나빠서 뭐야 왜 앉아? 하고 그 애의 어깨를 밀쳤는데 그 애가 한 바퀴 돌더니 다시 나를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너 왜 그래? 하면서 다시 밀치니까 또 한 바퀴 돌더니 다시 나를 쳐다봤다. 너무 무서워진 내가 무섭게 왜 그러냐고 소리치니까 자고 있던 다른 애들도 깨서 방 불을 켰는데 그 애는 천장에 목을 매달고 자살을 한 상태였다. 그래서 내가 밀쳐도 계속 한 바퀴 돌고 다시 내 쪽으로 쳐다봤던 것이었다. 나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사귄 일본인 친구가 있는데 가끔 만나 저녁을 먹거나 맥주 한잔 할 때가 있다. 그날은 일본인 친구와 술을 한잔 마실 때였다. 내가 살던 동네에는 좁은 길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좁아 차는 들어올 수 없었고 사람이나 자전거만 다니는 길이었다. 맥주를 마시던 일본인 친구가 좀 취했는지 갑자기 그 좁은 길을 가리키며 밤 12시에 혼자 저 길을 걸으면 남학신을 쉬는 귀신이 따라오는데 그때 잡히면 죽는다는 괴담이 있어. 하는 것이다. 취했냐? 일본인 친구는 술 마시면 가끔 헛소리를 할 때가 있어서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술을 계속 마시다 일본인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는 길에는 조금 돌아가야 하는 큰 길과 아까 친구가 말한 좁은 길이 있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셨는지 화장실이 급해서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좁은 길로 걸어갔다. 언뜻 시간을 보니 자정이 다 돼가는 시간. 문득 일본인 친구가 했던 괴담이 생각나서 조금 오싹해지려는 순간 뒤에서 들리는 남학신 소리에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일본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나 좁은 길로 가고 있는데 네가 말한 대로 진짜 남학신 소리 들린다? 신기하지 않냐? 뭐? 야, 빨리 도망가. 잡히면 너 진짜 죽는다고. 나보다 친구가 더 겁을 먹고는 소리를 지르길래 야, 됐어. 난 어차피 그런 괴담 같은 거 안 믿어. 그리고 들리는 소리도 발걸음이 느린 것 같고 내가 그냥 걸어가도 안 잡힐 것 같은데? 난 오히려 여유를 부리며 말했다. 그러자 친구가 잠시 조용해지더니 한마디 했다. 그 귀신은 남학신을 한쪽만 신고 있대. 친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까워진 발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귀신이 남학신을 한쪽만 신은 채 절뚝거리며 뛰어오고 있었다. 내가 어렸을 때 일이다. 그때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동생하고 둘만 집에 있는 날이 많았는데 그날은 동생이 교회 수련회를 가게 돼서 집에 혼자 있게 됐었다. 거실에서 TV를 켰는데 요리 프로가 하길래 보고 있었다. 그러다 도마에 칼질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고 있었는데 다른 화면으로 넘어가도 계속 도마에 칼질하는 딱딱 소리가 나는 것이다. 처음에는 방송에서 잘못 내보낸 건가? 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 딱딱 소리는 안방에서 나는 것 같았다. 너무 무서워진 나는 바로 TV를 끄고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고 그 소리에 집중하는데 그 딱딱거리는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크게 들렸다. 당시 우리 집이 주택이었는데 바로 방 창문을 열어서 밖으로 나갔다. 너무 무서우면 몸이 굳는다던데 정말 몸이 굳었는지 비명도 못 지르겠고 두 다리는 움직이질 않아서 도망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창문 밑에 있는 작은 틈새 공간에 숨었다. 그때 내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을 꽉 감았다. 부모님은 언제 오실까? 난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지? 몸은 덜덜 떨리고 식은땀이 났지만 한참을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다. 그러다 지속적으로 나던 딱딱 소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지 않았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나오지도 못하고 한동안 계속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았고 긴장했던 몸도 풀리는 것 같았다. 이제 나가도 되겠지? 하며 눈을 뜨는데 처음 보는 아저씨가 엎드린 채 웃으면서 치아를 딱딱 거리고 있었다. 난 그대로 기절을 했고 눈을 떴을 땐 부모님과 경찰들이 와 있었다. 결국 그 아저씨는 잡지 못했고 집에 기중품 같은 건 그대로 있었지만 우리는 한 달 정도만 더 살고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그 아저씨는 누구였고 왜 나한테 그런 공포를 줬던 걸까?